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대 대통령 선거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동호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늘 기준으로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큰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역시 여야 상관없이 모든 대선 주자가 한 목소리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고통이 그만큼 크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각 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주제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재벌개혁 실천 방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 해법,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또 토론자 간의 답변 이후에는 주도권 토론과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맺은 말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께 한 가지 사회자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엄정하게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재벌개혁 실천 방안에 관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시대 정신으로 경제 민주화를 꼽는 데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때문에 각 당 또 대선 후보들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예외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역시 핵심적인 부분은 재벌 개혁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무분별한 계열사의 확장이라든가 막강한 총수 권한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 또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재벌 개혁이 자칫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경제적 성과를 내왔던 대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한편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각 당이 이번 대선에서 지시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성과가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6가지의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은 자본으로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행위 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과하는 일이 없도록 금산 분리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벌 기업들이 빵집이랄지 청국장집이랄지 담배 사업 이런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납품 단가 후려치기, 사람 빼가기, 담합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이미 국회에 다 제출해 놨습니다. 이제 금년에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네, 이영석 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각이 약 10초 더 남았습니다만 말씀을 충분히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입니다. 재벌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알고 계시죠? 정말 고약합니다.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이 꼼짝을 못하는 정도인데요. 문어발식 확장도 모자라서 동네 골목까지 진출해서 순대에 떡볶이에 빵집까지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중소기업 상생 역시 재벌들 탐욕에 밀려서 결국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재벌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국민들은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삼성, 롯데, SK 등 재벌 계열사가 80개, 90개로 늘어나는 사이에 서민경제는 파산하고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양극화로 옴살을 앓아왔습니다. 문제는 재벌의 탐욕과 거대화를 방치하고 부추겨온 새누리당입니다. 문어발식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출자총액제, 금산분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모두 폐지하거나 또는 후퇴시켰습니다. 대기업 고소득층 감세만 63조를 했고요.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에 외평기금 22조를 퍼부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온 나라가 오직 재벌들을 위해서 희생해오기를 강요한 꼴입니다. 게다가 재벌의 횡포를 내부에서 견제할 노동조합을 체계적으로 탄압, 무력화시켜 독선 경영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그리고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제도는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급식 원조 통합진보당이 내놓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새누리당 해체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 민주화도 재벌개혁도 가능합니다. 소유구조 바꾸어서 전문 기업으로 대기업을 탈바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횡포를 내부에서 견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2분을 다 쓰셨군요. 다음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벌 개혁은 우리 재벌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우리 재벌들이 계열 회사를 급증시키고 또 중소기업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법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또 인력 빼가기,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재벌들이 우리 주력 상품인 세계 인류 상품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수많은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 견인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누리당은 재벌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이번 기회에 재벌의 문제점을 완전히 척결해서 앞으로 재벌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또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은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등요, 또 중소기업 업종 진입과 같은 재벌의 이기적 관행을 철저히 척결하고 더 나아가서 재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 지배 구조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은 이미 19대 국회에 이런 법안들을 다 제출했고 이번에 남은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역시 10여 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재벌 개혁과 관련된 3당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3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 재벌 개혁과 관련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10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지정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토론 상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먼저 나성민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119조 2항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그 대학생 대상 강연에서 현재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경제 규제를 축소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모두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재벌에 관련해서 규제는 일정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모순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호 이게 좀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대학생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경제 체제가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소득 분배도 악화될 수 있고 또 경제 세력, 재벌 같은 경제 세력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저희 당은 이제 2010년 그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보수정당에서 중도 보수정당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재벌의 소유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벌 소유 구조를 이제 저희는 이번 경우에 이제 재벌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문제점을 완전히 척결을 하고 소유 지배 구조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대책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소유 개편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순환 출자 금지 같은 것도 저희는 지금 이제 기존 신규 순환 출자 금지는 하려고 그러고요. 네. 기존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뭐 우리 진보당이나 민주당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의결권 제한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발표하신 거에 의하면 신규 진입에 관련해서는 순환 출자를 금지하되 기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아직 그렇게 입장을 확실히 밝히진 않았고 예. 이제 사실 순환 출자 금지는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또 우리나라는 또 재벌 체제라는 특별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에서 재벌 체제를 그렇죠. 갖고 있는 나라도 또 별로 없죠. 예. 뭐 일본도 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예. 있는데 우리가 좀 강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신규 순환 출자는 이제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기존의 순환 출자를 당장 해소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당장 해소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우선 제한을 가하면서 네. 점진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너무나 몸살이기 아닙니까? 재벌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재벌이 또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 재벌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재벌 개혁은 재벌의 순기능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재벌의 아니죠. 순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의 순기능을 이제 보장해 주시려면 재벌을 너무 한꺼번에 이제 망가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우선 얘기하는 이제, 재벌 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너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너무 것도 급격하게 재벌을 해체시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오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재벌들이 이제 많은 계열사를 팔아야 됩니다. 팔면 누가 사겠어요? 지금 한국에 살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외국 해외 자본들이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해나가면서 하자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이게 대선을 앞두고 단지 이벤트용으로 표를 의식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에 불과한 게 아닌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혹의 목소리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 개방 그런 것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계열 분리 명령제가 현재 도입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노사 공동 결정법에 의해서 재벌의 또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분리 명령제 같은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걸 갑자기 도입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아야 되거든요.
팔 때 누가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외 자본에 이제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 결정권 같은 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말씀이 잘 안 되는 게 해외 자본을 그렇게 그 우려하면서 론스타 같은 이런 그 투기 자본이 또는 이제 맥커리 같은 그런 이제 합작 자본이 국내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활기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서 들어온 게 아닌데.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들어왔죠. 그 활동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온갖 민자 사업 역시 해외 자본이 많이 참여를 했죠. 해외 자본을 지금도 좋은 내년 해외 예산에 다들 알다시피 인천공항집 매각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그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좋은 해외 자본을 우리가 도입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국내 자본만 가지고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해외 자본은 도입하는 게 좋고요. 그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98년 이제 그때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때 이제 우리 은행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해외 자본에까지 그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때 상황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부터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미국의 계열 분리 명령제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유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사 공동 결정법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노사 관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우리나라 노조나 이제 민노총도 있고 한노총도 있는데 유럽의 노조와는 좀 다르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노사관계 협상 또 노조원들의 복지 향상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노조가 그런 것을 조금 넘어서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노조가 많이 발전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나 역시 어떤 신중론으로 일관하시는 거군요. 재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장치가 있습니다. 법도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재벌들도 요즘 뭐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내에서 또는 이제 그 박근혜 캠프 내에서 김종인 위원장 또는 이완구 원내대표 이 사이에 계속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좀 정리가 돼서 어떤 그 경제 정책 또는 재벌 개혁의 완결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견해 차이는 항상 어느 정당이 있는 것이죠. 저희 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민주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번에 이제 선거 공약 키는 김종인 위원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번 한 3, 4일 내로 아마 완결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신중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우리 경제에 당장 필요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은 그 만족스럽지 못한 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통합당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벌 개혁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나 납품업체, 소비자에게도 이제 소득 재분배와 공정성이 같이 기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납품업체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이해 당사자에 대한 그 민주통합당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이 없는 경제 민주화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벌 개혁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상대방인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근로자 문제를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재벌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의 사업 환경, 임금 조건, 근로 환경 이 문제도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광의로 보면 비정규직의 질적 향상 문제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초과 이윤 또는 이제 이익 공유제 같은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논의가 됐다가 결국 좌초하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정글에서 보면 사자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은
1년에 수조 원의 이익을 쌓으면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들이 적정 이윤을 취득하고 그 나머지는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은 그 저희 진보당의 이제 정책 방향으로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예. 예. 예, 정해진 10분의 시간 이상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께서 시작하십시오. 저희는 이번에 우리 이상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는 이제 실천과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재벌 개혁을 하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완전히 근절하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은 재벌의 해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규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재벌의 인위적 해체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재벌이 또 대기업 집단 체제로 의심을 해서 국제 경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애플에 대항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대기업 집단 체제로 의심을 해서 어떤 강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과는 달리 대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상품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IT 등. 근데 대기업 집단 체제가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또 어려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벌의 문제점도 있지만 강점이나 순기능도 있는데 재벌의 해체를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강점 같은 것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의 그러한 그 태도,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이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균형 잡힌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같이 재벌의 덩치를 키우고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게 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해 준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벌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특 새누리당과 같이 그 재벌 일본도로 지금까지 정책을 펴온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 상생 발전 수많이 했지만 성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재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재벌 대기업을 전문 대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머뭇거리는 태도 속에서 오히려 재벌들에게 끌려가는 기간에 그 이명박 정부 과정의 어떤 구체적으로 그 잘못을 전철을 저는 다시 밟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벌의 인위적인 해체를 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체를 하십니까? 재벌의 인위적 해체라고 저희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재벌 해체가 지금 목표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벌을 전문 대기업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전문 것이고요. 대기업을 하는 것인지 다 쪼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방법이 어떤 국가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제가 그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순환 출자 금지 같은 경우는 신규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해서도 금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시행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은 1년 또는 2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년 또는 2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요, 충분합니다. 1년 또는 2년 내에 그 큰 덩치를 팔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팔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취득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 사실 전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큰 덩치를 어떻게 파느냐 이거죠. 몇 조 되는 누가 삽니까 그걸? 그러니까 전문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자본이나 또는 이 국민 기업으로의 재탄생이라거나 거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1, 2년 내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제 말씀이 1, 순환 2년 내에 출자를 주식시장에 팔 수 금지하는 있겠어요? 것뿐만 아니라 출자 총액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완전히 삭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출자 총액 제도만 다시 부활해도 10대 재벌 기업 중에 그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그 비대해진 그 문어발식 경영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잠깐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출자 청약 제한 제도는 재벌 전체를 지금 개혁하는 방향이에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재벌을 하자고 하는데 1, 2년 내에 그걸 어떻게 해체하느냐 그 방안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뭔가 그 좀 착오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벌을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재벌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소유 구조를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소유 구조를 없애면 다 이렇게 쪼개서 그것을 없애야만 재벌이 더 통신이면 통신, 철강이면 철강, 자동차면 자동차에 집중해서 자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겠다. 그것이 더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 살림에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삼성에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 그걸 다 쪼개서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잘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지주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주회사를 만드는데도 돈이 굉장히 듭니다.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1, 2년 만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했거든요. 근데 1, 2년 만에 지금 해체를 하겠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여쭙는 것이죠. 뭐 기업적 상황을 전혀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현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각종 지표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현재 대기업은 자기 경쟁력을 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나갈 수 아니에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 경우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주가가 내려가서 소액주주들이 또 손해보는 가능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죠. 자, 우선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민주당의 이제 이용석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강제적 해소 명령은 자칫 재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을 넘겨주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안을 보니까 기존 순환 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안 되면 이제 의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가능할까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제 기존 순환 출자는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진정한 재벌 개혁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대 재벌 기업의 상장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었고 지금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10개 재벌 기업의 오너가 우리나라 경제의 5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경제력 집중 문제, 두 번째는 재벌 기업들이 왜 전자회사가 빵집을 하고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호텔업을 하느냐는 얘기죠. 전자회사의 핵심 사업에 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은 물론 신규 출자는 당연히 금지하고 기존 출자도 금지를 해야 되겠으되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나성인 의원님께서는 살 사람이 없다, 애국에 넘어간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제 우리 이 경제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전문 대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견기업들도 많습니다. 이제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 빵집을 내놓고 빌딩 관리업을 내놓고 호텔업을 내놓으면 우리 기업들이 살 기업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상태로 가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기존 순환 출자는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내가 오기 전에 걸린 병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앞으로 걸린 병만 치료하겠다 하는 것처럼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박근혜 후보도 이제 순환 출자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 출자만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3년 동안 유예기간 주면 살 사람이 있고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죠. 3년 내에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제
순환 출자 금지를 이제 순환 출자 금지하면 크게 세 가지 해소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주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경쟁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같은 기업 집단 내에서 순환 출자 고리가 없는 계열사가 또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명의만 바뀔 뿐 여전히 순환 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 사든지 국내에서 살 사람이 없으면 이제 해외 자본이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용섭 의원님은 국내에서 충분히 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덩치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전문 대기업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나올 경우에 주식시장에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나성린 의원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친재벌, 친대기업, 친시장이든 새누리당이 양대 선거를 놔두고 금년에 들어서서 정강정책까지 바꾸면서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재벌개혁하면 우리가 크게 3대 핵심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그리고 순환출자 전면 금지입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이제 겨우 나온 얘기가 기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법률안도 현재까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진정성이 없다. 과연 12월 말에 선거가 끝나도 이 재벌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책 의지가 계속 갈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저희 새누리당은 친대기업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잘하는 사람 더 잘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제가 묻는 그다음에 것은 이제 세 가지 재벌 개혁 중에서 두 가지는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총제하고 순환출자. 순환출자는 기존 순환출자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우리 당내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벌 개혁 법안들을 다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요. 순환출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도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는 이제 금지를 하고요. 예, 그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저희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출자 소액 제한 제도는 이제 묻진 않으셨죠, 그죠? 저한테 묻진 않으셨는데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현재 이제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그리고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이제 순환 출자의 경우만 신규만 막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의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우선 아까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금산분리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도부에서 반대하면 민주통합당과 협의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니까 후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내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불협화음은 아닌데요. 예. 당연한 그 견해 차이죠. 근데 그러면 불협화음이 아니라면 네네. 이양구 원내대표란 분은 나는 경제민주화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체불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께서는 정서불구자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불협화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불협화음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양구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단지 저희는 이제 실천과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금융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그 얘기는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양구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초기에 견해차이가 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좁혀지고 있고 김정인 위원장이 곧 발표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목소리가 통일돼서 나가는 게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시장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곧 통일돼서 그런 나갈 겁니다.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내년에 매각하는 것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4천억 원 파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18대 국회에서 이건 팔아서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일단 정리된 것을 정부가 이제 부자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또 4천억 원을 넣었다는 점을 시정을 해드리고요.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아니, 해보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사실 민영화는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그런데 정부 들어와서는 민영화는 안 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일정 것은 지분만 매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했던 네, 것은 결국 아까 매각이죠, 결국은. 일정 예. 지분 매각하는 예. 것이고 그것은 뭐 매각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예. 또 뭐 이게 일부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자, 다른 질문 세수가 드릴게요.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3단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죠. 네, 아까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시정해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당은 그게 이제 지금- 본 저희 당은 지금 질문이 반대를 하고 아니니까요. 있습니다. 다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는 큰 틀에서 보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성민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오해가 많은데요. 2007년도 지난번 대선 때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과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다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아니, 세계 같다고 경제 위기가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 선진화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경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도 감면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하는 게 필요했고요.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우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시대 정신이 바뀐 것이죠.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스럽고 국민을 경악해 한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는 반대입니다. 줄푸세의 줄이 뭡니까? 이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세금을 줄이자는 것이고 줄푸세의 푸는 재벌 대기업들의 규제를 덜자는 것이고 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용산 참사에서 보는 것처럼 중산 서민들에 대해서 법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푸세가 상생과 동반 성장의 경제 민주화와 같다는 말씀입니까? 줄푸세는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줄푸세는 사회 양극화를 가져온 독이고 이 독을 해소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는 같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기회를 주실 예, 겁니까? 하시죠. 예. 우리가 경제란 게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장도 하고 우리 국가 경쟁력도 높이면서 또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줄푸세라는 것은 아까 뭐 세금을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세금만 감면해 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정부에서는 부자에 대해서는 하다가 말았죠. 하도 이제 부자 감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제라는 것도 어떻게 대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 줍니까?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가는 것은 아니죠. 줄푸세가 경제 민주화와 기본적으로 틀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게 이제 줄푸세도 어느 정도 세금을 감면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느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성장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 하는 것이 그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정도의 문제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7년도에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이걸 19.3%까지 떨어뜨렸거든요. 2%포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 GDP가 한 1,300조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26조 원의 세금을 깎은 겁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돼 있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 그리고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렇게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데 세금을 90조 가까이 깎는 게 정도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재정 적자를 했고 적자 규모가 111조나 되고 국가 채무가 145조나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액재산과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 깎으면 물론 이제 중산 서민들도 일부 감세되는 게 있겠지만 주로 이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좀 것이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간략히 하시죠.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감세를 하는 이유가 부자나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성장 잠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경제 전문가인 이용섭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사실은 모든 계층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다가 사실은 부자에 대해서는 중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 말에 더 높였죠. 그리고 적자가 뭐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감세로 일한 것도 있지만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재정 확대를 많이 한 것이죠. 제가 17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물론 취지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경제 민주화는 이명박 정부가 최대 공헌자입니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수도권 토론은 시간이 다 된 가기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이 재벌개혁 실천 방안이었습니다만 3당의 토론자께서 굉장히 열띤 토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8대 대통령 선거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침체 해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도 지금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올해 2.4%, 내년은 3.2%. 이것도 좀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이것도 너무 낙관적이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저성장으로 인해서는 이 경기 침체가 일자리 감소라든가 또 자산가치 하락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무엇인지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저성장 또 부진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심화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지표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하고 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에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뭐 유럽 재정 위기나 또 미국, 중국의 경제 둔화 같은 영향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회복돼야지 이제 우리 경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저희가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선 이제 그 방법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지 않도록 저금리 기조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진작을 시도하고요. 또 요새 환율이 지금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수출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건설 투자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같은 것, 사회적 기업 지원, 또 기업 고용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을 적자 재정을 펴서라도 정부 나성린 의원의 말씀은 예산으로 가져가야 될 여기까지 필요가 듣도록 있습니다. 하겠고요. 또 다음 차례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께 기회를 드리죠. 예.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 동안의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년도 성장률을 4.5%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2%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추락한 것은 대내적인 여건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정부의 경제 예측의 부실과 경제 정책의 실패도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작년에 위기 극복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경제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 예산을 위기 극복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반값 등록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중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킹 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국 경제의 최대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월세감, 농산물 등 이런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 대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견디는 전략이나 버티기 전략은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체질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외부 충격에 매우 예민한 천수답 경제를 전천후 경제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비중을 높여가야 됩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질 좋은 성장을 하는 질 좋은 성장 정책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께 기회 드리죠.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죠. 가계부채가 1000조,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라고 어제 발표가 됐고요. 비정규직이 850만 명, 학자금 대출 신용 불량자가 5년 사이에 무려 3.7배 급증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3,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52조, 영업이익만 8조가 넘었습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불행한 한국 경제 위기의 핵심은 양극화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그대로 전이되는 취약한 경제 구조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지켜온 통합진보당의 위기 돌파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투기 자본 규제와 새로운 경제 활력 발굴. 외국 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브라질의 성공 사례인 토빈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지만 현재 유보 상태인 파생상품 거래세 등을 건전 투자를 유도하고 국부 유출을 막겠습니다. 맥쿼리 등 채소 이윤 보장을 악용한 투기자본의 고리채 민자 사업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위기의 실체는 서민입니다. 서민이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일자리가 곧 경제요, 복지요, 행복입니다.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새누리당의 눈으로는 대기업, 해외 자본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서민의 시각, 진보의 시각으로 보자면 일자리의 블루오션은 널려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세 가지 블루오션은 공공일자리, 신성장 동력, 그리고 통일경제입니다. 지역형 보건지소, 어린이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영역에서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권형 발전소 등 친환경 녹색산업, 정자산업, 벤처농업 등 전략농업으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대응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넘어 남북에너지개발공사 설립으로 세계의 굴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통일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답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상호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총 8분이 주어지고요. 전체 8분 내에서 여러 번 나눠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사전에 추첨에 따라서 결정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자에게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원래 A 토론자부터인데 하여튼 제가 시작할까요? 예. 이용섭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그렇게 와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예, 하시죠. 이용섭 의원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5년, 나성민 우리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실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국가 채무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늘었느냐? 그것은 세입 면에서 보면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깎았다는 얘기죠.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 가까운데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19%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건 국가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거둔 세금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4대강 사업에 30조 가까이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게 부자 감세하지 않고 4대강 사업하지 않았다면 재정 적자 난리도 없고 국가 채무도 늘어날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 걷어서 대기업,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더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나성민 부의장님은 훌륭한 재정학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이지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5.3%란 말씀이죠. 그런데 정부가 경상 성장률을 6.9%로 하면서 그보다 더 낮은 5.3%로 가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것을 대폭 약화시킨 거다. 그래서 저는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 5년간 우선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가 채무가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꼭 감세를 했다기보다는 미중류의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늘어났어요. 저희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근데 다 같이 늘어났는데 저희는 훨씬 효과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세를 한 것이 꼭 부자한테만 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다 해드리고 또 모든 계층에 대해서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부자 감세는 아니고요. 감세를 함으로 해서 경제 성장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세를 안 했으면 아마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용섭 의원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8,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당이.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고 앞으로 계속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정부가 또 균형 재정에 너무 집착함으로 해서 저희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한 대로 지금 3, 4분기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마 4, 4분기도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는 지금 이용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이게 이제 경기 부양적 예산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6.9% 경제 성장률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예산 증가율이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사회자가 좀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잠시 좀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 시간은 지금 개인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8분 이내 여러 차례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문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시간이 소진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골고루 토론이 이루어지시지 않으면 어느 한 분은 8분 동안 혼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이용섭 의원께 다시 기회를 드리죠. 우선 우리 나성민 의원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은 지난 5년 절망의 시기였다. 참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 성과가 참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감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또 컸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명박 대통령이 747이라 해서 7%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부는 5년 동안에 2.9%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3분의 1 토막입니다. 어떻게 이걸 성과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실과 좀 다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금년에 들어서서 경제가 이렇게 가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고 새누리당에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상반기에 뭐라고 했냐. 상저하고다. 상반기는 경제가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상반기는 오히려 1분기에 2.8% 성장하고 2분기에 2.3%를 성장했습니다만 하반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6%로 추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경기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경을 요청했을 때 6월까지만 해도 우리 나성민 의원님도 반대를 했습니다. 추경할 때라가 아니라고. 그러다 이제 8월에 들어와 가지고 8월 17일 날 당정회의를 끝나고 나서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월 5일 날은 3차 예산 당정협의 끝나고 다시 요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추경은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추경할 시기를 지나버렸습니다. 버스가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위기 극복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상규 의원님. 아니 제가 이제 답변 그럼 우리 나성민 의원님. 그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회는 뭐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발언을 상조하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그렇게 전망한 것은 뭐 맞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 예측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IMF도 그렇고 선진국들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계속 몇 번씩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민주당이 이제 올 초에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땐 저희는 그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봤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당시는 이제 상조하고를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없었죠. 그렇지만 8월 이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보니까 이제 전반기에 예측한 것이 좀 잘못됐다. 지금 급격히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경 편성을 저희가 이제 요청했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이상 교수님 8분 남았거든요.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뭐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하고도 일련의 좀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계속 느끼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서민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발표된 그 하우스 푸어가 57만 가구입니다. 150조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고요. 이 문제는 이 하우스 푸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연쇄적인 그런 이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국 경제 지금 시한폭탄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가 등록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용불량자 청년 실업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일부 해외 투기 자본이 조금 괜찮아진 것을 가지고 그리고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금 그 현재의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거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그 계속 이제 두 분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위기 극복 그 예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극복 예산에서도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것은 균형 예산을 명확하게 그 명시하면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이명박 정부의 747 이 경제 공약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재앙으로만 다가온 이 경제 정책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내년 예산에서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유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그 투기자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최근에 알짜 국내 대기업 10대 기업만 놓고 봐도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엄청난 배당을 받아갔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승에 따른 그 평가 이익만 현재 지표로 나온 것이 300조가 넘습니다. 배당 수익은 40조가 넘고요. 그리고 제일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대신 가계대출을 비롯해서 서민들은 그 고리 이자로 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서민들의 눈높이 진보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은 여전히 찾을 수가 없다. 저는 아까 그 나성민 의원께서도 그 대기업 쪼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대기업과 해외 자본 중심으로 모든 경제 정책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만들 수 있고 공공 영역이 그 부분에서 공공성을 확대 강화시키면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방안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대기업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것. 저는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기업 지금 나선호 네. 의원 말씀하시고요. 이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죠. 예, 먼저 말씀하시죠. 자꾸만 이제 저희 보고 대기업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친대기업 정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아까 대기업들은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한 그러니까 겁니다. 대기업들은 우리가 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중산 서민층 대책에 항상 집중을 하고 있죠. 지난 4년 동안 서민 대책이 무지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융 쪽도 그렇고 세제 쪽도 그렇고 재정 확대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미중류의 세계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는 모든 그 정책의 시각을 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 대책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하우스푸어 대책 저희가 내놓았지 않습니까?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중산층 대책입니다. 이건 서민 대책이 아니고 이제 렌트푸어가 이제 서민 대책이죠. 네. 저희는 렌트푸어 대책도 내놓고 있고 또 중산층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겨우 마련했는데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원리금도 갚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아주 고위험군이 10만 가구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을 저희가 이미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볼 신경 쓰고 때는요,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청년 인턴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대부분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무늬만 일정 정도 지원 내지는 혜택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근본적인 소득 창출이하거나 경제 구조의 체질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건 보는 맞는 말씀이고요. 겁니다. 예. 단기적인 대책인 게 맞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누가 늘리고 싶지 않나 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오히려 어려우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과도기적으로라도 일시적인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한 것이죠. 저는 정부가 한국 재정을 경제 투입해서. 위기를 세계 경제 위기에서 찾는다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최소한 국민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그런 구조적 변화에 관한 이런 그 대안이 핵부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그런데 대안을 새누리당은 여기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아니 그 대안을 우리가 많이 내놓고 있죠. 저희는 오히려 우리 통합진보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그런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예. 예? 또 성장 잠재를 높인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나가자는 그런 대책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런 대책이 세계 있으면 경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한국 경제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걸 뭐 완전히 이걸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체의 어떤 발전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죠. 그걸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감세나 규제 방안을 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어렵기 건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우선 그걸 잠시 접어두고 우선은 이제 고용 창출형 성장 정책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수출 의존적이기 때문에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도 육성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공약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우리 통합진보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기회를 이 의원 차례가 이제 된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시고 이 의원께 드리죠. 네. 그 통합진보당이 그 산업 정책이 없다, 또 발전 정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에는 유감이고 한편에는 저희는 발전 정책을 위주로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 개발 일변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에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똑같은 새누리당 정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혀 바뀔 수가 없다. 아까 우리 이용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줄푸스 역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야말로 대우각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벌개혁 문제도 그렇고 경기 침체, 이 경제 활력을 찾는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대우각성으로부터 새누리당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뭐 탈바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진보당처럼 탈바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예, 이 의원께 기회 드리죠.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왜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추락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신용평가는 올라가는데 왜 자살률은 세계 1위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 더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질 좋은 성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까 나성인 의원께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고환율 정책 사실상 유지했거든요. 기준금리도 늦게서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제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 물적, 양적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낙수 효과에서 기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은 수출을 하면 많은 고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출의 성장의 효과가 중산 서민들에게까지 파급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서비스업, 내수를 부추겨서 성장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에 대기업의 일자리는 49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349만 개가 늘었습니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경제민주화가 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성장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마치 MB 정부하고 다른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은 MB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동 정권입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의 얘기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 상황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 창출 정책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를 재정지원 일자리를 겨우 2만 5천 명 늘리는 선에서 했거든요. 예산도 6.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경제가 성장되면 골고루 모든 성과가 배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상교 의원께 드리죠. 지금 이제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전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죠. 독일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몇 가지 해법 중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즉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지방형, 분권형 발전소를 그쪽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무려 36만 개가 창출이 되었고요. 5% 이하밖에 되지 않았던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이 재생에너지가 17%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탈핵의 그런 어떤 이제 모범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고 그러면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원전의 그 사고를 놓고 봐도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일자리 창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율은 88%나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자기의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제라거나 납품 원가 연동제라거나 그리고 대기업과 이익 공유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한다거나 금융, 기술, 특허 이런 부분에까지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새누리당이든 그리고 민주통합당이든 함께
진지하게 논의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통일경제인데요. 지금 뭐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이든 북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반도 전쟁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남북 철도 협력이라거나 또는 남북 에너지 개발 공사 이런 것을 통해서 북에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 남쪽의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자본을 통해서 합작해야 된다. 그래서 북을 넘어서 중국까지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가는 이 통일 경제를 만들게 되면 상당한 그런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남과 북의 자주적인 통일, 평화 통일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저는 국민적 동의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일자리 창출 이제 모든 정당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고 그죠? 또 임금이 높은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다 고민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이 뭐 저희만 아니라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과거에는 1% 성장을 했으면 한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6, 7만 개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전략적인 기술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덜 되고요. 또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아까 두 분이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창출형 성장으로 가야 되고 단순한 성장이 아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상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 성장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참 친환경적인 에너지인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희가 많이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게 생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물론 계속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 방향을 키워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는 이제 신성장 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술이 진보하면 항상 그 실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실업자를 어디서 이제 흡수하느냐 하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서 이제 그걸 흡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뭐 IT, BT, ET, NT 쪽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기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더딘 것이죠. 답답할 정도로 더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나 아마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의원님. 저는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우리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A형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나성린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1% 성장하면 6만 내지 8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성장 정책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 대기업들이 전자화하고 효율화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의존도를 줄여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오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G20 국가에서 1위입니다. 천수답 경제입니다. 외국에서 조금만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립니다. 이런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를 피워야 되고 복지비를 늘려야 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과학기술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가 네, 고맙습니다. 성장 이영섭 의원께서는 주어진 8분의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이제 이상교 의원 17초, 나성린 의원 28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쓰죠. 예, 그럼 나 의원께 기드리죠. 예,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제 수출 의존적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수 서비스 산업은 주로 이제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의료, 또 금융 이런 것들인데 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도 도입하고 인센티브도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념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규 의원 쓰시겠습니까? 예. 한미 FTA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 민주당이 도입을 하고 새누리당이 가속화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수 있다던 자동차에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양 당이 전부 다 반성하고 새롭게 짜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주제였던 경기 침체 해소 방안에 관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타이머 누르시는 분이 애를 먹을 정도로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셨군요. 다음은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한 사회적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경기 침체 해법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 분이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때문인지 이번 대선에 나서는 대선 주자들이 모두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같은 일을 하고도 저임금 그리고 또 각종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각 당에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간이라든가 임금 또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방안 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 당에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도 작업복 색깔도 다르고 명절 선물도 다르고 월급 봉투, 명세서도 당연히 다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이 불법 파견이다. 그래서 정규직화하라.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송전탑, 철탑 농성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하겠습니까? 일편단심 기업편만 들다가 다급해지니까 복지와 통합을 외치는 새누리당 반성해야죠. 이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파견법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양산의 길을 터놓은 민주당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핵심이자 대전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 주차관리, 학교 비정규직 등 이 경우는 워낙 저임금 직업군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이분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노동부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거나 또는 명예근로감독제 도입, 근로감독관에 대한 재교육 등 차별 해소에 실효성 있는 장치를 강화해서 이 노동부가 자본부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크게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네 부류가 있습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이제 흔히 기간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기간제 안에서 사유제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인데 불법 파견을 전면 금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중간 착취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히 부여해서 이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상정을 잘해서 아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모두 정규직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첫 번째는 노동 유연성은 보장하되 고용 불안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공정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겠다. 이게 아마 민주당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하고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 유도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기업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저희가 지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형태를 매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내도록, 그리고 임금 근로 조건을 정규직의 최소한도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기업의 인건비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생산비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사관계의 파라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일자리 숫자가 적고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가 일자리 정책의 관건입니다.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만나봐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우선 첫 번째로 전체 노동자의 현재 50% 가까운 비정규직을 201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실노동 시간이 참으로 깁니다. 우리는 1년에 노동자가 2193시간을 일합니다. OECD 평균은 1749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444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2017년까지 실노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여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일자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을 두더라도 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법률을 이미 국회에 다 제출해 놨습니다. 이제 심의하면 됩니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바라고요.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의 성장 정책이고 최고의 화합 정책입니다. 내수 진정 대책입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게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일자리를 둘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다시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정책을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의 사회적 질문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된 주도권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8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지정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고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토론자께서는 토론 상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각 당의 정책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나성련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민주당 이용섭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내 하도급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그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제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를 상대로 차별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이제 처벌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내 하도급 업체 교체 시에는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 조건도 승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원수급자가 의무를 반드시 이제 준수하라 하는 규정을 또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즉시 없애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이 이제 대법원 판결처럼 이제 명백한 불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 하도급들이. 그렇지만 이 265만에 이르는 사내 하도급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참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진일보한 것이고 참으로 국가적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사내 하도급법인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은 불법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상 현대자동차에서 다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왼쪽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은 자기 직원이라 해서 정기직으로 하고, 오른쪽에 타이어를 끼우는 사람은 외부에서 파견받아가지고 비정기직으로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정기직으로 전환해라, 이런 이제 판례를 내렸고요. 현재 파견법에서도 불법 파견이나 제조업의 파견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낸 사내 하도급법이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노동계가 온통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불법 사내 하도급은 없애가야 되는데 이 법이 나오면서 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8,000명을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내 하청 노동자 2명이 지금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내 하도급하고 도급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제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 시간이 지금 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사내 하도급을 지금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65만에 이르는 사내 하도급을 일시에 다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사내 하도급 차별을 시정해서 정규직과 사내 하도급 간의 격차를 줄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청 기업들 하여금 정규직 고용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유도해야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과도기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 하청 현황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799개 사업장인데 사내 하청 노동자가 32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사내 하청 비율이 약 한 24.6%거든요. 전체로 보면 이제 많다고 하지만 개별 기업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하나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면 고쳐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진보당 이상규 의원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비정규직 해소에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가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대기업 노조들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니까 일자리 나누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경우도 이제 노와 사와 정이 비용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노가 비용 분담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직접 물어보셔야 될 텐데요. 저는 노가 비용을 분담할 만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용을 분담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노조 조직률이 10%가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도 이제 대기업 노조는 충분히 분담할 여유가 있죠. 대기업 노조. 제가 이제 대기업 노조를 엿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도 모든 대기업에 다 노동조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죠. 지금 뭐 그리고 대기업 노조에서 안 되는 건 지금 우리 잘못이 아니고 노조의 잘못이죠. 뿐만 아니라 철도 노조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징계해고 이런 위협에 지금 처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사정이 함께 비용 부담하자라고 하는 말씀하시기 전에 노동잡에 대한 탄압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노동잡에 대한 탄압 때문에 쌍용차에서 지금 23분이나 돌아가셨고, 지금 현대자동차만 해도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지금 비정규직 2분 그 고공 농성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 관련된 특별 교섭에는 비정규직 주에만 사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동 현장을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 현장을 모르시니까 노조 노사정 비용 부담이라거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는 아주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대기업 노조만을 이번 대선 기간에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기를. 그래요, 많이 다닐게요. 대기업 노조만을 강조했다는 말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기보다는 노조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왜 노조원들이 노조 가입을 안 합니까? 왜 탄압을 해서 안 합니까? 아무리 탄압이 심할 때도 다 노조 가입을 했는데 그 노조 자체가 현장 이제 가서 정책이나 실상을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노조 자체가 변해야죠. 지금 노조 자체가. 예,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예, 시간이 1분 반 남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이제 저희 이제 고민이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이제 철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고 그걸 강제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만 명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정규직화하라 이렇게 강제를 하면은 기업이 2만 명을 다 채용 못 하거든요. 한 5천 명 정도 채용할 겁니다. 그럼 15,000명은 이제 이게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우선 차별을 해소하고 이제 나중에 기업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경제가 살아나면은 고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갑자기 강제를 하면은. 근데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해서 실업자가 생겨나는데 대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A라고 하는 업체는 어차피 10,000명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 10,000명의 일감이 있는데 이 구성을 정규직으로 10,000명을 운영할 것인가 비정규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또 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했던 것이죠. 비용의 문제가 있을 텐데 비용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 노동시간 나누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성린 의원의 주도권 토론 8분을 다 소진하셨고요. 이어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왜 비정규직을 저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할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8%나 됩니다. 물론 선진국은 한 25% 수준이죠. 근데 이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강력 성범죄 그리고 살인 사건도 그 이면을 보면 비정규직들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노동의 숙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의욕도 감퇴합니다. 비정규직이 되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또 급여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비도 줄어듭니다. 내수 진작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써라. 그러니까 임시 사업이랄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파트타임이랄지 그 사유를 법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차별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나성린 의원께 묻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제가 그 비정규직 정책을 봤어요. 그리고 선관위에 있는 박근혜 후보의 차별 없는 고용시장 공약집도 가져왔는데 원론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을 다 뒤집어 보니까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용 사유 제한에 관한 법률을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은 그대로 두되 일반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겠다. 이런 차별 시정에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의가 없을 테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2009년 7월 1일 날 한나라당 시절에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이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제대로 옮기도록 이렇게 법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2년을 4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2년을 4년으로 연장한다든지 또 이제 기간제법을 폐지해서
비정규직을 오랫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참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빨리 입법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입법은 뭐 필요하다면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속적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정규직화하라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2년을 뭐 4년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2년으로 이미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3년 또는 4년을 이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정규직화하라 그런 이제 제안을 냈던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올해 3년, 4년 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정규직화되는 비율이 높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년으로 굳혀졌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이번 19대 국회 들어와서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을 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상여금 또 경영성과금 또 그 밖에 근로조건 복리후생 상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일 큰 게 이제 대표 구제 신청 제도죠. 이게 차별을 받을 경우는 근로자의 대표나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집단 소송제 성격으로서 한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해서 차별 시정 명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이 이제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배 징벌적 배상을 했습니다. 차별적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전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별 네. 시정에 관한 내용은 일부 진전된 것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곳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법안 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양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사내 하도급법은 악법입니다. 그건 철회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다시 우리 나성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언젠가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5천 원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5천 원은 넘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년에 4,86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시겠죠? 이제 이것은 뭐 최소한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도 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에 아마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자꾸 올리도록 해야죠. 지금까지는 합리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공익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정부 입김이나 이제 사측 입장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정부 시절 이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4,860원이 결정될 때도 네. 노조 측 대표들은 퇴장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사정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공정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통합진보당에도 한 가지 여쭐까요? 저는 어찌 보면 많은 정책에 있어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저는 방향성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려기 때문에 우리하고 방향이 안 맞고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안이 개혁적이고 진보당은 방향은 맞는데 우리보다 너무 빨리 가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안이 실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진보당의 비정규직 대책 상당히 이제 많이 내놓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아직 법안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진보당 이름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내분이 그동안 있고 어려움이 대표 발의해서 있었지만. 여러 개 법안 이미 냈고요.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오히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기회주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발언 중에 범죄하고 연결시켰는데
그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쾌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런 큰 민주당의 오해고요. 그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오해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네. 비정규직들의 아픔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것을 강조를 알겠습니다. 드리는 예, 겁니다. 그 오해 여기까지 없으시기 정리를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8분을 넘어서 다 사용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이상교 의원께서 수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진짜 이 비정규직 문제를 갖고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을 해소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 이 비정규직들의 서름을 과연 새누리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알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오고 늘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진보 정치를 일궈온 그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토론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민주당 우리 이용석 의원님께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런 뜻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용 사유 제한을 기간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려면 저는 민주당이 먼저 반성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17대 때 이 법안 통과를 당시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양산됩니다.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현장의 상황, 경제가 돌아가는 걸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할 정도였는데 막무가내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비정규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먼저 반성부터 그리고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비정규직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때 그때 이제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통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도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시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개혁적이면서도 시행 가능성을 따지다 보니까 다소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방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모두에서 다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노동법원 도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그래서 복직시켜라 라고 하는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매년 몇 천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까지 복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기 대해서 이용석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실은 선진국에는 이미 노동법원이 있는 나라도 있고 실은 4.11 총선 때도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 방향에서는 당연히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언제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동법원 도입에 대해서 우리 나성진 의원님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석 의원님과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이제 노동위원이라든지 또 중재 기구도 있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면은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제 이것도 법조계 있는 분들하고도 또 아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들하고. 그냥 제가 여기서 덜컹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하여튼 가능하면 노동자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총론에서는 큰 방향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최근에 지금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급식 조리원이랄지 기간제 교사, 과학실의 그 실험 보조 교사 같은 아주 그 업종만도 한 20개가 넘고 체육 강사도 있고요. 돌봄 교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함께 그 공무직 전환 그 법안을 현재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서는 그 학교 비정규직 관련된 분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을 이제 전환토록 그렇게 했고, 민주당 소속인 지자체장이 속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4년까지 모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한 22만 명 되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기관이 9만 4천 명으로 매우 많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예,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음 2017년 이전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내년에도 우리는 1인당 이걸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내년에 우선 5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액으로는 약 한 200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그 교육 공무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그 문제는 이제 해당 이해 단체에서 이제 적극적인 설명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더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그 자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새누리당도 말씀을. 네, 그 아주 이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기간제 교사라든지 돌봄 교사 또 청소원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2년을 비정규직하면 이제 정규직화한다 할 때 조금 이제 우려를 표시했던 겁니다. 이분들은 정규직화가 되지 않아도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그걸 딱 도입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해고되고 또 다른 데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게, 하나는 공무원 부문에서는 일단 무조건 정규직화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무기계약직을 이제 권장하는 것이죠. 이분들이만 진급이라든지 이런 건 없더라도 그래도 고용 안정성만은 좀 보장해 주자.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하자 해서 일단 사정이 괜찮은 그 은행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노동자들입니다. 건설 노동자, 금융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그리고 운수 노동자, 이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삶이 보다 편안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도권 토론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벌써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세 분의 토론자께서 오늘 경제정책 관련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사회자 입장에서는 애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좀 발언 기회를 많이 제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마무리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 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별로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각 당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재벌개혁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산을 막아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 계획이 없는 경제 민주화는 허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MB 새누리당 정권의 현재와 같은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를 하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이고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부합하는 후보와 정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 미래가 있는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마무리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무상급식 원조정당,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당, 통합진보당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서민 그리고 노점상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도 늘 앞장서 왔습니다. 재벌개혁, 경제위기 이전부터 주창해 왔습니다. 공공성 강화, 통일 경제야말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그리고 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직 서민 행복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적 재편을 위해서 현장에서 땀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정책 선거가 되도록 진보 정당에 저희 통합진보당에 많은 주목을 기울여 주십시오. 새누리당이 아닌 그리고 민주당과도 다른 진보적 가치와 정책으로 당당히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진로를, 새로운 진보적 재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20여 초 더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토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두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듯이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이번 19대 국회에 1호 법안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안을 포함해서 20개가 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재벌개혁, 복지 강화, 재래시장 보호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호만 요란한 정책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들만을 제출했습니다. 재벌을 확실히 개혁하되 재벌의 경쟁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확실히 해소하되 고용의 유연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칫 실업을 양산시키지 않을 실현 가능한 정책만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긴 경제 침체의 터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실천과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음으로 해서 오늘 토론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토론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요. 이 경제 민주화가 지금 시대 정신이자 화두로 이번 대선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시 핵심적이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재벌개혁 실천 방안 그리고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장기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또 요즘 이 노동 현장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방안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자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각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상호 검증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열띤 토론을 함께해 주신 세 분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론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에 이어서 11월 16일 정당 간의 이제 마지막 제3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가 정치와 선거 분야의 주제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많은 관심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피부로 이 온몸으로 생활고를 느끼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했던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